내 인생 유일한 친구였던 그녀가 넘버 남편의 장려식장 파트너였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란 게 참 얄궂은 연극 같다고요. 배우들은 다들 웃고 떠드는데 무대 뒤편에서는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칼을 갈고 있으니까요. 제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한 중소기업 사장의 사모님, 남부러울 것 없는 60대 여인의 삶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막이 거치고 나면 그곳엔 썩어 문드러진 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차가웠던 지난 3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믿었던 남편 그리고 자매보다 더 의지했던 친구에게 내 모든 삶을 부정당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제 남편 박 사장의 모친상,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검은 상복을 입은 남편은 빈소가 떠나가라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런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효자라 칭송했죠. 눈물 콧물 쏟아내며 오열하는 남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어머니를 잃은 슬픈 아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시로 양복 안주머니를 만지작거린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안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머니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저를 내치기 위한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각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저를 종 부리듯 하셨던 분. 하지만 지금은 그분보다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옆에 남편이 더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간을 딱 3개월 전, 제 60번째 생일날 아침으로 되돌려 봅니다. 그날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찼습니다. 환갑이라고 해서 요란한 잔치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마주 앉아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싶었을 뿐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질 좋은 소고기를 참기름에 달달 볶아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괜스레 마음이 들떴습니다. 오늘만큼은 남편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겠지? 30년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오전 7시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국을 펐습니다. 여보, 어서 와서 앉아요. 오늘 내 생일이잖아요. 당신 좋아하는 잡채도 했어요. 하지만 식탁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눈길은 싸늘했습니다. 아니, 싸늘하다 못해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아침부터 집안에 웬 냄새가 이렇게나 퀴퀴하게. 퀴퀴하다니요. 미역국 끓이는 냄새인데. 하여간 노인네 티를 내요. 요즘 누가 아침부터 궁상맞게 미역국을 끓여 먹어? 나 조찬 모임 있으니까 나갈 거야. 남편은 숟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새 다듬은 잡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획 돌아서 현관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쾅 마이너스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식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0년 전 단칸방에서 시작해 지금의 회사를 일구기까지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궁상맞은 노인네라는 비아냥뿐이라니. 목구멍이 뜨거워졌지만 억지로 국을 삼켰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그 냉대가 단순한 권태기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남편이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아침에 그 냉랭함은 어디 갔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녀왔어. 아, 피곤하다. 남편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툭 던져두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남편의 옷을 정리하기 위해 재킷을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옷깃에서 낯선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술 냄새도 담배 냄새도 아닌 아주 달콤하고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짙은 장미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향수를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로션만 조금 진한 걸 발라도 창문을 열던 사람이 온몸에 이런 진한 여자 향수 냄새를 묻히고 들어왔다고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파 틈새에 끼어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엔 잠겨 있던 화면이 술 때문인지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도착해 있던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낸 사람 김이사 여보. 오늘 생일 파티 너무 행복했어. 당신이 끓여준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집에 가서 그 곰 같은 여자한테 들키지 말고 잘 자. 사랑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이사? 회사 임원인 김이사가 남편에게 여보라고 부른다고요? 게다가 미역국이라니요. 오늘 아침 제가 끓인 미역국은 냄새난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밖에서 다른 여자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들어온 겁니다. 곰 같은 여자. 30년을 헌신한 조강지처를 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욕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놓고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따져 물어봤자 남편은 오리발을 내밀게 뻔했으니까요. 누굴까? 김이사라고 저장된 그 여자는 대체 누굴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홀린 듯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출근한다고 나간 뒤 택시를 잡아 타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남편의 차는 회사가 아닌 교회의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로 향했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림 같은 2층 집. 남편의 차가 그 집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그냥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온 한 여자.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남편의 팔짱을 다정하게 낀 여자.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낯선 술집 여자도 젊은 아가씨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친구. 남편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었던 40년 지기 친구, 미연이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넥타이가 비뚤어졌네. 미연이의 손길이 남편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남편은 그런 미연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입을 맞췄습니다. 제가 선물해준 넥타이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수가 너네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어떡하니? 남자는 다 애라니까. 내가 참아. 영수가 이번 주말에 남편 골프 치러 간다며? 그럼 우리끼리 온천이나 갈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남편 흉을 볼 때 그녀는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내가 남편이 주말에 없다고 하소연할 때 그녀는 그 주말을 내 남편과 보낼 생각에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이 온몸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제 남편의 셔츠에서 났던 그 진한 장미 향수. 그건 바로 미연이가 즐겨 쓰던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그 향수였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남편을 유혹할 향기를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저 두 사람은 뻔뻔하게 변명할 겁니다. 오히려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그 역겨운 풍경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두고 봐.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똑같이 치르게 해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평온한데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동안 남편 몰래 봐두었던 번호였죠. 금고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속 계획서 및 이혼 소송 준비안. 문서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기엔 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고 미연이와 함께할 미래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석에 계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부조금까지 챙겨서 해외로 떠날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다짐했습니다. 착하고 순진했던 김영숙은 이제 죽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는 날 기대하세요. 당신 아들이 그렇게 원하던 새로운 삶을 제가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물론 그 삶은 그들이 꿈꾸던 천국이 아니라 제가 선사할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그 독을 매일 조금씩 삼키며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그들의 계획을 본 이후 저는 철저히 멍청한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고생했어. 여보하며 꿀물을 타다 바쳤고 미연이가 전화를 걸어 영수가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라며 가증스러운 걱정을 해도 갱년기라 그런가 봐 하고 바보처럼 웃어넘겼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방심할 때까지 저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식장은 눅눅하고 서늘했습니다. 국화꽃 향기와 향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손님들의 밥상을 나르고 술상을 치우고 남편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수님 고생이 많으시네. 박 사장, 자네는 정말 복 받은 거야. 이런 조강지처가 어디 있어? 남편 친구들의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남편의 표정은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우리 집사람만 한 사람 없지라고 했지만 눈빛은 이 곰 같은 여자가 얼른 사라져줘야 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례식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장례식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 제 친구, 아니 남편의 여자, 미연이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었지만 그 옷은 조문객의 옷이라기엔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빈소로 들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영수가 어떡하니? 어머니 가셔서. 미연이는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그 가련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친구 사이가 참 좋네라며 혀를 찼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슬퍼서가 아니라 흥분해서라는 것을요. 와줘서 고마워, 미연아.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서 훅 끼쳐오는 그 익숙한 장미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영수가, 너 너무 초췌해. 좀 들어가서 쉬어. 내가 대신 봐줄게. 아니야, 며느리 도리는 다 해야지. 아유, 넌 그게 문제야. 미련하게 몸 생각 안 하고. 남편분, 박 사장님도 영숙이 쉬게 좀 하세요. 미연이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래, 당신 몰골이 그게 뭐야? 손님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저기 가서 좀 쉬어. 미연 씨가 도와준다잖아. 그들은 그렇게 저를 빈소 구석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짐짝을 치우듯이요. 저는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닫는 척하며 문틈을 아주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를 켰습니다. 빈소에는 손님이 뜸해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술에 취해 잠들거나 돌아가고 빈소에는 남편과 미연이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쪽방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열린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미연이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식탁 아래로 서로의 발을 건드리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 어후, 다리 아파 죽겠어. 영숙이 쟤는 눈치도 없이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쉿, 들리겠어. 그나저나 변호사한테 연락은 왔어? 미연이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보험금이랑 건물명의 이전, 일주일이면 다 처리된대. 당신 명의로 돌리는 건 세금 문제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는데 그것도 내가 손 써놨어. 정말? 아유, 우리 자기 최고네. 그럼 그 곰 같은 년은? 장례 끝나자마자 내쫓아야지. 위자료? 땡전 한 푼 안 줄 거야. 어머니 병원비로 가산 탕진했다고 거짓말하면 그만이야. 멍청해서 회계장부 같은 건 볼 줄도 모르니까. 깔깔깔 하긴. 제가 뭘 알겠어. 평생 부엌대기로만 살았는데. 두 사람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바로 앞에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아들이란 작자가 상간녀와 희희낙낙하며 유산과 아내를 버릴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당장 뛰쳐나가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 더러운 입들을 다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도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일 테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수신이는 제 남편의 회사 전 직원이었습니다. 제목 박 사장의 두 얼굴을 고발합니다. 첨부 파일 남편과 미연의 미래사진 10장, 그리고 방금 녹음된 대화 파일 일부. 물론 지금 당장 보내진 않았습니다. 예약 전송 버튼을 눌렀죠. 전송 시간은 내일 아침 10시. 발인식 직전. 남편이 가장 엄숙한 표정으로 영정사진을 들고 나가는 바로 그 순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발인 준비로 분주할 때였습니다. 저는 부스스한 얼굴로 쪽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꼴이 그게 뭐야? 이제 좀 정신 차려. 오늘 발인인데 실수하지 마. 여보, 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 바빠 죽겠는데. 나 어머니 따라가고 싶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혼이든 뭐든. 그냥 나 좀 놔줘요. 남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말을 제 입으로 먼저 꺼냈으니까요. 그는 표정 관리를 하느라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지만 당신이 정 그렇게 힘들다면. 그래, 내가 당신 뜻 존중해 줄게. 일단 장례부터 잘 치르고 얘기해. 네. 그리고 이건. 저는 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나한테 몰래 맡기신 건데 당신 사업 힘들 때 쓰라고 하신 비상금 통장이에요. 비밀번호는 뒷장에 적혀 있어요. 난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가져요. 남편이 낚아채듯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잔액이 꽤 찍혀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30년 동안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모은 제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미끼였죠. 어머니가 이런 걸 남기셨어? 진작 말하지. 미안해요. 경황이 없어서.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래. 당신도 고생 많았어. 이제 푹 쉬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는 통장을 양복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미연이와 눈을 마주치며 윙크를 하는 것도 잊지 않더군요. 이 여자 진짜 멍청하네. 알아서 기어 나오잖아.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그거 알아요? 그 통장, 당신 명의가 아니라 차명 계좌로 의심받기 딱 좋은 출처 불분명한 돈이라는 거. 그리고 그 통장을 당신이 꿀꺽하는 순간 당신은 횡령과 불법 증여 혐의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는 거. 모든 덫은 놓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일 아침 발인식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상복을 다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아주 재미있는 장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 하늘도 저의 슬픈, 아니 통쾌한 결심을 아는지 추적추적 비를 뿌렸습니다. 발인을 앞둔 빈소는 엄숙했습니다. 남편은 상주 완장을 차고 끝까지 비련의 효자 연기를 하고 있었고, 미연이는 제 옆에서 친자매처럼 구며 손님들의 커피를 타고 있었죠. 형수님, 기운 내십시오. 박 사장이 있잖습니까? 그래, 박 사장만큼 처신 잘하는 사람도 없어. 회사는 걱정 말고 장례나 잘 치러. 회사 임원들과 친척들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곁눈질로는 미연이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저 곰 같은 여자도, 라고 말하는 듯 했죠. 저는 그 역겨운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전 9시 58분. 운명의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마음껏 즐겨둬. 지금 그 자리가 너희가 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무대니까. 오전 10시 정각. 관이 리무진에 실리기 직전 영정 사진을 든 남편이 문 밖으로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직 마이너스 직 마이너스 지익 마이너스 지익 마이너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장례식장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친척들, 심지어 남편의 친구들까지 수십 개의 전화기가 동시에 진동하며 기묘한 공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야? 문자가 단체로 왔나 본데?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영정사진을 든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 있어요? 그때 남편의 회사 부사장이자 시아버님의 동생인 작은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 사장, 자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정말인가? 남편의 시선이 작은아버지의 화면에 꽂혔습니다. 화면 속에는 일부에서 제가 찍었던 미연이와 남편이 전원주택 앞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첨부한 음성 파일의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보험금이랑 건물. 당신 명의로 돌리는 건 내가 손써놨어. 그 곰 같은 년은 장례 끝나자마자 내쫓아야지.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영정 사진을 든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군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미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미연이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에게도 전송되었으니까요. 그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영수가, 이거 오해야. 누가 합성한 거야. 누가 우리 사이 이간질하려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3일 동안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이 아니라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요. 그리고 나직하게,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 합성? 미연아, 내 향수 냄새가 내 남편 셔츠에서 날 때부터 난 다 알고 있었어.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쥐 죽은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보, 어머니 영정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당신들은 빈소 옆방에서 킬킬거리며 내쫓을 궁리나 했잖아. 그게 효자야? 그게 사람이야?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는 영정 사진을 옆에 있던 직원에게 떠넘기듯 맡기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돌았어?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남편이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바로 눈을 뜨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걸까요? 아니면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때려봐. 치라고. 그 손 내려치는 순간 당신은 불륜남에 페류나도 모자라 폭력범까지 되는 거야. 제 서리빨 같은 일갈에 남편은 주춤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저럴 수가 있어? 저 여자 사모님 친구라며? 친구 남편이랑 바람이 난 거야? 더럽다 정말. 비난의 화살이 남편과 미연이에게 쏟아졌습니다. 미연이는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품속에서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남편에게 줬던 그 미끼 통장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제 내가 당신한테 준 통장 기억하지?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를 급히 감싸주더군요.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 당신이 어머니 비상금이라고 조아라 챙겼지만 사실 그거 내 돈이야. 내가 30년 동안 파출부 뛰고
콩나물값 아껴서 모은 내 피 같은 돈이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상관이 있지. 당신 그 통장 받자마자 오늘 아침에 바로 미연이 계좌로 이체했더라. 내가 은행 알림 설정해 둔 줄도 모르고. 저는 휴대전화에 이체 내역 문자를 들어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당신은 배우자 자금 횡령 및 불법 증여 혐의가 추가됐어. 그리고 내가 보낸 이 문자와 녹취록 이미 회사 감사팀과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 넘어갔어.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사장 자리, 글쎄 배임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장을 주주들이 가만둘까?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 체면, 그리고 탐욕스러운 미래까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미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하듯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검은 원피스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손 치워. 더러워. 그리고 미연아, 너한테 그 옷 참 안 어울린다. 상복은 죄 지은 사람이 입는 게 아니야. 남은 평생 죄책감이라는 옷이나 입고 살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여보, 영수가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비가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꽉 막혀 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리무진 옆에 서 있던 운구 기사님이 저를 보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발인 안 가십니까? 다들 기다리는데. 저는 빗물과 섞인 눈물을 닦아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갑니다. 이미 죽은 건 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 사람들과의 인연이니까요.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장례식장의 아수라장이 된 소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으니 이제는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말려 죽일 차례입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이 가장 맑다고 하던가요. 제 인생에도 드디어 긴 장마가 끝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그 소동이 있고 난 뒤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살던 그 넓고 차가웠던 40평 아파트를 떠나 베란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좋아하는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남편 눈치 보느라 못 듣던 클래식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눈물겹게 소중한지 예전의 바보 김영숙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비참한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제가 터뜨린 폭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남편 박 씨는 제가 보낸 문자와 녹취록 덕분에 회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주주들은 도덕적 해이와 횡령 혐의를 묵과하지 않았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사장 명함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퇴직금마저 횡령액을 메꾸느라 압류당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치열했지만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모아온 증거들, 그들이 미래를 즐기며 썼던 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미연이가 제게 보냈던 가증스러운 위로 문자들까지 판사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놓았을 때 그들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 박 씨는 원고 김영숙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아파트 시가의 60%를 지급하라. 피고 상간녀 이미연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던 날 미연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영수가 나 돈 없어. 너 알잖아. 나 빚만 있는 거. 우리 친구잖아. 응? 친구. 그 입에서 다시 나온 친구라는 단어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 식당 설거지를 하든 공사판을 나가든 내가 내 가슴에 박은 대목값은 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갚아야 할 거야. 그들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월세방을 전전하게 되었고 사치만 알았던 미연이는 박 씨가 돈이 떨어지자마자 그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며 미연이 집에 눌러앉았고 둘은 매일같이 개처럼 싸우는 지옥 같은 동거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그들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구석진 순대국밥집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아, 내가 술값을 왜 또 외상으로 달아나. 시끄러워.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들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1년 전에 그 말끔하던 사장님태는 온데간데 없고 늘어난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연이 역시 명품은 다 팔아먹었는지 보풀인 싼 옷을 입고 억척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삿대질하는 두 사람. 한때는 사랑이라며 로맨스라며 저를 기만했던 그들의 끝은 결국 지독한 가난과 증오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뻔했습니다. 마주치면 화가 날까봐, 다시 심장이 뛸까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들을 보는데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통쾌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것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먼지 한 톨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하는 완벽한 타인. 저는 씁쓸한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국밥집 앞을 지나쳐 꽃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노란 프리지어 한 단을 샀습니다. 여러분, 저는 6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늦은 나이에 주책이라고 그냥 참고 살지 그랬냐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남편 밥상이 아닌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남편 셔츠를 다리는 대신 문화센터에 가서 춤을 배우고 그림을 그립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히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벅찹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참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식 때문에, 남의 이목 때문에, 혹은 혼자 되는 게 두려워서 가슴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억지 웃음을 짓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디 그러지 마세요.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라면 그곳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열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저는 오늘 저녁 새로 사귄 문화센터 친구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물론 메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고를 겁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60년 만에 진짜 제 인생을 되찾은 행복한 김영숙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행복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 들려드린 김영숙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고 그 절망 끝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찾아낸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가슴 한 켠이 리태지거나 혹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60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하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며 접어두었던 내 이름 석 자를 다시 꺼내어 빛낼 시간. 그게 바로 우리 채널이 응원하는 두 번째 인생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숙님처럼 가족을 위해 혹은 남의 시선 때문에 꾹꾹 눌러 담아둔 속마음이 있으신가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영숙님에게는 용기가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두 번째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찬란한 이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